네, 전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장성 구름이 머무는 카페에 이제 판화를 걸고, 근데 거기가 구름 로고가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이 로고를 바꾸고 싶어 해요. 간판. 그래서 이제 혹시 마음에 들면은 내 구름 이미지를 쓰라고 했고, 무상으로 쓰라고 했고, 8개의 클라우드9 시리즈 8개 이미지 중에서 뭐 구름 일부 또는 전체 이렇게 해서 구름 이미지를 드렸어요. 8개의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 8개 클라우드9 시리즈 중에서 뭐 이런 그림은 로고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복잡하고, 이거 맨 위에 있는 거 좀 단순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거기 걸었던 6개의 그림이 걸릴 건데, 예, 한번 갖다 대본 겁니다.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 카페. 이렇게 6군데예요. 어, 6개 맞나요? 6개? 응. 이렇게 걸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3년 전 촬영은 아마 3월 11일 날, 21년 3월 11일 날 한 것 같고, 업로드가 3월 12일 날 업로드가 됐는데, 아마 밤에 촬영을 했으니까, 그때 이 영상인데, 미래 기축통화의 3대 조건, 그리고 아미구 기본소득에 관련된 영상이에요. 지금 현재 선봉우리 TV에 올라가 있죠. 요즘엔 참 이게 영상 찍기가 조심스러운데, 좀 전에 30분 영상을 하나 찍었다가 다 지웠는데요. 30분 영상 찍었다 다 지웠다 하면서 시작되는, 정확하게 이제 3년 하루 전, 오늘 며칠이죠? 정확히 그냥 3년 전이라고 볼 수 있네요. 12일이니까. 한 3년 전에 미래 기축통화의 3가지 조건과 아미구 기본소득, 이 주제로 한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어요. 다시 한번 이 영상 밑에 달아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거기서 아미구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을 좀 바꿨는데, 이렇게 손톱만 담그고 발가락만 담그고 너무 많이 빼가려는 사람을 너무 그동안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저에게 그림을 사든 판화를 사든 그 창발에 지분 투자를 했던 뭐든 간에 총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뭐 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그 담보대출을 해줬던 것에 이제 먼저 형평성 때문에 먼저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그 이자 정도를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렌탈을 해줬다고 뭐 렌탈 금액을 감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자기 투자금보다 렌탈 금액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현재 마이너스 혜택이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을 총 투자금의 2분의 1로 기본소득을 책정한다. 기본소득은 매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만원 투자했다면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는 매달 50만원씩 일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했을 건데, 그때 제 생각이었으니까 10,000원만 투자해도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그때 정말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손톱만 담그고 엄청 빼가려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총 투자금의 2분의 1로 한다. 즉 10,000원 투자했으면 기본소득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하고 쭉 2분의 1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총 기본소득이니까 총 기본소득 500만 원은 넘지 않는다 라고 해본다면 총 투자금이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은 5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정해지는 거죠. 그게 아미고 기본소득 개념이고, 기본소득 개념의 투자금이 적은 부분, 조금 투자하신 부분들은 그만큼 1,000만 원 이하는 그만큼 차감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투자자 50분에게 공지를 했는데, 이거는 뭐 이분들은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뭐 꼭 알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우려하는 게 발가락만 담그고 많이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고액 투자자분들이 전부터 그랬어요. 직원 뽑을 때도 저 직원 뽑다가 사고 날 텐데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최근 기사가 아직 공지 안 한 것 하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1억을 찍었다고 해서 과거에 유시민 씨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대요. 자, 그 전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튤립 버블이 막 시작할 때 튤립의 가격, 그다음 비트코인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 비트코인이 돈이 된단 말이야? 라고 알려졌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튤립 하나의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억이 된 것이 그때 튤립 버블 때 튤립 가격이 상승한 것이 지금 도달을 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랐다가 튤립 버블이 꺼졌느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더 올라갔다가 꺼질 것이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보고 유시민을 비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 안 하고 비판해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지금 제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이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이 됐냐 이거죠. 물론 거기까지 가지도 않겠지만, 자, 그 생각이 들었고, 이건 잠깐 지나가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얘기고. 자, 그래서 약 주요 투자자 50분의 아미고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를 못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근데 이게 대화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이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이해도가. 자, 제가 오래전에 제 그림이 잘 팔리면 이제 이 땅을 사서,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느낌이 나지 않은 1차 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모 루덴스적인 1차 산업.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커피 농장,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를 생산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노하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국내 환경에서 커피 키우기라는 무슨 논문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검색해 보면 나와요. 국내 환경 커피집에 바라보기, 이거 공유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커피를 재배하겠다면서 40년 연구한 사람의, 이건 댓글 달아드릴게요. 사람의 그 인터뷰 기사. 그 다음에 전남 화순에서 엄청난 커피 농장을 하고 있는 분의 유튜브. 이건 다 댓글 달아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제가 국내에서 커피 농장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커피나무는 크다고 해서 많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는 도시농업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실제 도시농업을 하는 데가 지금 있어요. 커피를 건물에서 커피를 키운다는 것이죠. 도시농업도 가능하네.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그 브라질이든 어디든 뭐 에티오피아든 어디든 간에 기후변화 및 기후온난화 때문에 커피가 병들어 죽거나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위협이 뭐냐면, 주 산지의 커피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한국 내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비전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급속도로 진전될 수가 있어요. 한 10년 후만 되면은, 지금 단위 명적당 지금 샤인푸드 인기가 없어졌는데, 포도 키우는 것보다 커피 키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딸기나 그런 포도 키우는 것보다. 근데 이거는 이 난방이 중요하잖아요. 커피는 고온 다습해야 되니까. 습도하고 난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여기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노하우는 여기서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 농진청의 한길수 박사 만나서 나의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 공법을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미더더 카페 덕장님이 영어 닉네임이 얀스인데, 얀스가 제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그리고 저에 대해서 쭉 했던 기사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거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이제 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사가 있어서, 이 덕장님은 키보드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고 신문을 다 봤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어떻게 달렸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찾았어요. 여러 개를 찾다가 뭐 시사저널도 찾고, 그런데 이제 이 2000년, 2004년 인터뷰가 제가 한 20가지 정도 20개 언론에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종이에만 인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올린 거예요, 기사를. 이 메이저 언론사 말고는 또 올리지도 않아요. 그는 굉장히 큰 도서관에 가서 필름으로 검사해야 마이크로필름으로 남겨놓거든요. 신문하고 잡지 같은 거를. 그래야만 찾을 수 있는, 그 사진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할 거고요. 2004년에 제가 전시하면서 넥타이 조각품이 상당히 재밌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현대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 넥타이 머리 부분만 보이죠? 이게 지금 넥타이로 만든 조각품인데, 2004년에는 실제 넥타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품이 크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저는 환경 조각으로 전 세계 도심지에다가 설치하는 꿈을 그때 꿨단 말이에요. 이건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4가지 신문에 넥타이 조각 이미지를 언론 보도를 했어요. 2004년에 전시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미지를 찾을 수는 없고, 글귀만 올라가 있는데, 주간 경향의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주간 경향에 제가 넥타이
조각한 걸 3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04년이니까 이 예술작품은 저작권을 어떻게 획득을 하냐면 언론 보도나 도록으로 획득을 하는 거예요. 인쇄물이 있어야 됩니다. 인쇄물. 나 그때 그거 만들었었어. 이게 안 돼요. 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소장하는 사진, 앨범에 있는 사진이라기보다는 잡지든 신문이든 또는 도록이든 이렇게 뭔가 공식적 그 도록을 또 미술관에, 세계 미술관에 보내야 돼요. 제가 눈동자의 우주 이 저작권을 만들려고 2008년에 전 세계 미술관에 이 도록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트페어에 참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작권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특허하고 이 미술의 저작권하고 특허의 특허권은 같은 건데 그걸 얻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특허청에 등록하느냐, 언론에 보도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스포츠조선 뭐 많은데 사진이 없어. 사진은 안 올려놨어. 막 제 얼굴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슨 경제신문? 한국경제? 잠깐 보자. 한국경제? 있어요. 있는데 이건가? 파이낸셜. 파이낸셜에도 제가 이미지를 분명히 올렸고 파이낸셜 봤거든요. 신문을. 근데 그냥 기사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한 4군데 제가 이미지를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9년 3월 11일 어떻게 3월 11일 3월 초로 다 겹치는데 3월 11일 날 청와대 오천에 초청을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랑 식사를 했단 말이죠.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거기는 이제 원래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 앉던 자리인데 제가 거기 앉았어요. 거기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가 있는 거예요. 한국경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때 저는 7시 뉴스, 9시 뉴스에서 영상으로만 봤지. 그때 제가 그 행사에 참여했던 게 신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겁니다. 한국경제. 이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여러 개 있는데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제 이름이 나옵니다. 재학 중 중앙비엔날레 대상에 입상한 고용훈 서울대 동양학과 C와 98 세계 컴퓨터 문화 축제에서 1위에 입상한 유신영.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앉았던 친구들이 성악 콩쿨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뭐 컴퓨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뭐에서 한 사람, 무슨 논문에서 뭐 최우수 논문으로 뽑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랑 같이 앉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부부하고 당시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랑 그렇게 같이 앉았는데, 최고령 졸업자도 이제 그 예우 차원에서 그분이 장선희 씨네, 방통대 유아교육과 당시 78세 장선희 씨가 제 옆에 앉았었고 그랬죠. 여기 제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고용훈이랑 가운데, 기사 가운데 여기 고용훈 서울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랑 식사했던 게 종이신문으로 나왔었구나 라는 걸 제가, 한국경제신문 1999년 3월 12일자 종이신문에 인쇄가 됐네요. 아마 분명히 사진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기사만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인류대학병을 치유해야 한다. 교육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6, 7명만 나오면 미국을 앞서간다. 21세기에는 두뇌를 기초로 한 지식 문화가 경제의 핵심이다. 야, 이 정말 한류의
기초를 놓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21세기에 대한 지식문화가 경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두뇌를 기초로 한 지식문화가 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말을 그때 했었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예, 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 자, 이런 것들을 쭉 기사들을 나눴고요. 요거는 이제 역시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이거 사진 뜨네. 이거는 자,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 문화일보에 나갔던, 네네, 이게 제가 그 당시 사진입니다. 네. 몇 년도지? 2000년 2000년이니까 약 4, 5년 전의 모습인데, 근데 이때도 그렇게 앞머리가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냐면 한 25살? 그때부터 이게 빠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25살쯤에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게 좀 얇아지네. 그때부터 굉장히 저는 천천히 빠진 게 있어요. 아주 천천히 25년 동안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25년 맞죠? 30살 때 제가 이제 에피스라는, 지금 이거 없어졌는데, 사이버 갤러리에서 제가 보니까 30몇 개를 전시를 했나봐요. 23개가 아니라. 와, 엄청난, 거의 한 5천만 원 들인 이 전시였어요, 이게. 다 지원받아서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장명할 때, 장명에서 파동성명학을 넣어버리면 좋은 이름이 나올 확률이 지금은 10만 분의 1이고 예전에는 50만 분의 1, 즉 1년에 한두 명만 좋은 이름을 갖게 돼요.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1년에 한두 명이에요. 출세 안 할 수가 없죠. 50만 명 중에 한 명이고 1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 98점 이상의 이름을 갖는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첫째, 타고난 성이 벌써 운이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이 벌써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태어난 해, 그 사주하고 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안미군님한테 장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1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찾다 보니까 저한테 투자한 고액 투자자분들이 좋은 이름이 많아요. 또 이것도 정말 대단한 확률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좋기 때문에 나를 만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이름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높지 않아요. 좋은 이름 짓는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장명가를 만났거나 굉장히 운이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액 투자자부터 이렇게 영화 예명을 지어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저랑 크루즈를 먼저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교류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먼저 지어드리고 있죠. 근데 좋은 이름으로 불려야 되니까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나를 불러줄 때, 제 공식적인 영어명은 밥이에요. B.O.B. 한자, 밥. 왜냐면 밥,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밥, 먹는 걸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실은 밥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차동엽 신부인가? 그분의 책 바보존이라는 걸 읽고, 그래, 나는 그 바보 이방과 같은 그런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밥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 바보처럼 살았더니 이 악귀들이 날뛰어서 왜 손톱만 담그고 왕창 빼가려고, 돈을 빼가려고 하는 이 악귀들이 너무
날뛰어서. 너무 바보여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제 명칭은 공식 영어는 밥입니다. 예, 그건 아직 여기 공지 안 했는데, 제 페이스북이 그래서 밥이에요. 밥으로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예? 그때 이제 페이스북 이름을 바꿨죠. 바보존을 읽고 나서. 바보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바보 이반인가 그 동화도 참 어떤 진리를 담고 있죠. 자, 기축통화 얘기를 좀 해보고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자, 하루 전에 공개된 언더스탠딩이라는 책에서 이제 북칼럼니스트가 예전에 그 자본과 자산과 재산의 차이에 대해서 그건 제가 공유 안 했던가? 거기 언더스탠딩에 있어요. 그걸 해서 이 선진국은 뭔가 재산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자본화된 자산이 많아서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자본화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어떤 증서를 기반으로 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게 뭐냐면은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와 당근이라는 그 사이트가 가치평가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거래 비율은 똑같은데, 거래 비율 거기에 주간 월간이구나. monthly active user인가? MAU.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월간 활성 사용자? 액티브 유저가 같아요. 당근이나 중고나라랑. 근데 중고나라에는 신뢰가 없어요. 이 택배 상자에다 벽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돈 받아 이렇게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당근에는 마치 우리가 맛집 별표, 맛집 리뷰처럼 36.5도에서 온도, 그 사람이 참 신뢰가 있어 보이면 온도를 올려준다는 거죠. 사고 치면은 온도를 확 떨어뜨리고. 이 온도 때문에 당근은 30조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중고나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1000억을 인정받았고, 가치가 30배 차이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주장이 뭐냐면은 신뢰가 곧 돈이다. 그래서 별표는 돈이고 이미 화폐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당근에서 온도가 높은 사람한테 내가 당신 아이디를 얼마를 줄 테니 좀 빌려줘라. 그래서 내 물건을 당신 아이디로 팔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근에서 온도가 높은 사람이 내가 당신 물건 팔아줄게, 이럴 수가 있겠죠. 거기서 높은 온도가 가치 창출을 또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에서 기반이 돼요? 다 신뢰에서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폐의 역사를 제가 이제 제 그림으로 기축통화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겠다, 전 세계 통화량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역사는 역시 신뢰예요. 그리고 신용화폐 시대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971년에 근본위제가 이제 사라지고 신용화폐 시대로 넘어갔는데 벌써 제 나이만큼 됐잖아요. 55년 정도 신용화폐 시대가 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나쁜 놈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간에 돈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위가 없으면 그 장난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다시 인간들은 본위를 찾기 시작할 텐데, 그 생각을 했죠, 제가. 뭐가 본위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금이 본위가 됐을 때 금 도난 사건이 많고 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이라는 것은 가져가서 녹여서 자기 인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들었을 때 잃어버린 그 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녹였다가 다시 새로운 금괴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은닉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작물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그 문화재 박물관에서 부처님 그 오래된 걸 훔쳤어. 그림을 훔쳤어. 그럼 그걸 녹여서 다시 팔 수가 없잖아요. 녹이면 안 되는데 연대출청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나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 같은 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나 예술품은 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종의 강력한 강력한 블록체인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위조시키거나 변조시키면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블록체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품과 문화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벽한 블록체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도 사실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해킹 때문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신뢰와 가치도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본위가 없잖아요. 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미래의 기축통화의 본위는 그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어떤 강력한 한 사람의 그림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하게 된 건데,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이 중국 어떤 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거상이 어떤 것 같아요. 거상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서양에 뭐 비단을 팔았다거나 뭐 인삼을 팔았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은괴를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다가 항구쯤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배가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가서 그 상단에 두목을 그때 뭐라고 불렀지? 아무튼 두목한테 방장이라고 불렀던가? 방주라고 불렀던가 그래요. 그래서 고리방주 할 때 내가 그거 늘 생각했었는데 방주라고 그랬던 것 같아. 상단에 대빵이 있어요. 대빵한테 지금 불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배 안에는 은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냅둬라. 걱정하지 말아라.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배가 다 불탈 때 다른 건 다 불탔는데 그 은은 녹아서 그 배가 있던 자리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녹아서. 그래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한 톨도 낭비 없이 모든 은을 잠수해가지고 회수했다는 겁니다. 무게를 재보면 알잖아요. 하나도 이게 도망간 게 없구나. 하긴 저기는 배에서는 불나고 있는데 어떻게 은괴를 훔치겠어요. 다 밑으로 깔아앉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금은 녹여가지고 다시 새로운 금괴로 이렇게 탈바꿈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 금 본위 자체가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블록체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고 약탈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금이 범죄를 유발하게 되듯이 비트코인도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해킹에 대한 유혹에 빠지잖아요. 해킹. 아직은 블록체인이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블록체인이 완벽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것들이 화폐의 본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이 시스템이 완벽해진다는 것은 이 지구의 신뢰 자본이 확 확산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신뢰가, 그러니까 중고나라가 그냥 바로 당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만 가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리 많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암호화폐 등등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미학적으로 인간이 본능을 거스를 수 없는 것, 반드시 실물 본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계대전 6.25 때도 그렇고 세계대전 때도 그것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지하 벙커로 옮기는 것을, 그 부대를, 그 군부대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딱 나면은 두 가지를 옮깁니다. 금하고 그림을 옮겨요. 물론 그림하고 문화재하고 조각품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쟁이 나면 전기가 끊어지고 거기서 크레인이 오고 막 이렇게 이게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 영화를 보면 오직 사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를 가진 것만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포탄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탄 맞아. 포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품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이면서 변치 않는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예술품은 왜 변치 않는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뭐죠? 그 물질 말고. 그게 바로 스토리와 추억이라는 가치입니다. 스토리나 추억이라는 가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축통화의 3대 조건은 미래 기축통화예요. 현재도 통화가 되려면 신뢰는 있어야 되겠죠. 신뢰가 1번이죠.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랑하고 추억인데, 여기서 추억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토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3대 조건은 신뢰, 사랑, 추억이에요. 신뢰, 사랑,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사랑과 추억도, 자, 인공지능 시대, 만물 인터넷 시대, 그리고 블록체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신뢰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가 신뢰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블록체인, 스토리의 블록체인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야? 이 거래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계좌이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저 은행 믿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계좌이체하면 너 거기서 찾을 수 있니?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이거 현금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현금을 지금 그 나라에서 거래할 수 있어?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거란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는 사랑의 온도가 블록체인화 돼요. 그 돈에 사랑의 온도와 그 당근의 온도처럼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가 같이 저장이 돼요. 그 화폐. 그래서 자, 어떤 신뢰의 안정성, 사랑의 온도, 추억의 밀도, 이것이 인간들이 사실 원하는 거예요. 그 뭔가 어떤 가치의 궁극정, 저건 정말 가치가 있다 할 때, 예전에 이제 스웨덴보르그가 천국과 지옥 등등의 일체이탈을 통해서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한테 만났을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체험에서 사람들이 영혼 상태에서 죽어서 이제 그 안내령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거든요. 그때 죽은 영혼한테, 죽었다 깨난 영혼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일단 죽었던 영혼한테 천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그것도 교집합이 나와요. 공통점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너는 사랑을 많이 했니? 여기서 사랑을 많이 했니는 그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에로스도 에로스지만은 아가페 같은 걸 말하는 게 아가페. 사랑을 많이 했니? 때문에 우정을 많이 나누니 뭐 포함되는. 사랑을 많이 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경험을 많이 했느냐 물어봐요. 근데 그 경험 속에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도 경험에 들어가고, 독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여행도 경험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너가 원했던 그 영혼 상태, 지구상에 내려가기 전에 네가 원했던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지구상에 내려올 때 대부분의 계획들은 사랑과 경험이에요. 사랑과 경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미래 기축통화의 3대 조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혼, 몸, 마음, 몸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치면 몸에 해당하는 게 신뢰야, 신뢰. 예, 약간 물질적인 것. 마음에 해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영혼에 해당하는 게 스토리와 추억입니다. 정보죠, 정보. 경험의 데이터화 된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라는 것은 물병자의 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인공지능 때문에라도 인간들이 좀 더 영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기축통화는 단순히 신뢰만 확보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돈에는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가 저장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통화는 지금 떠도는 암호화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미래 사회를 봐야 돼요. 이 문명의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린보니 기축통화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국가의 신용화폐도 존재하겠죠.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린본이 이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가 들어간, 그러니까 그림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값어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 그림이 STO화 되긴 하겠지만 STO도 화폐처럼 통용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림에 따라서 한 그림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은 얼마만큼 추억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꼈고 사랑을 받아왔는가, 배려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미고님들에게 뭐 렌탈도 해주고 담보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경험을 더 사랑의 온도를 제 그림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10몇 년 동안 올렸던 이 모든 스토리가 추억의 밀도죠. 미래 기축통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밀린 얘기 좀 했고, 아무튼 댓글이 좀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제 옛날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은 기본 댓글이 링크가 달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어 닉네임처럼 바보처럼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미고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 밥을 늘 생각할 것이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식당업을 하는 어떤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식당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탕 해먹고 도망가겠다는 뜻인데, 식당으로 한탕 해먹는 방법. 와, 옛날에 제가 미술 교습소 할 때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는 당구장을 임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게 임대가 안 되니까 당구대 값을, 당구 이거 모든 그 설비가 그대로 있어요. 먼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없어. 권리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은 그냥 당구대 아무나 그냥 들어오세요. 원하면 당구대 그냥 다 그냥 치워드릴게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권리금 받고 당구대 값 다 받고 나간 다음에 또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 사람은 늘 갈아타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노래방이 잘 됐다 싶으면 노래방 했다가 이 사업이 잘 되다 이거 했다 이런 사람인데 딱 오더니 이제 당구대를 닦기만 하면 되잖아요. 큐대 이런 거야 다 그대로 좀 닦기만 하면 되는데 딱 오더니 무료 음료수 기계를 설치를 하고 서비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오면은 값도 그렇게 비싸게 받지도 않고 아무튼 먹을 걸 서비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손님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손님 많아지는 걸 딱 보여주더니 권리금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임대료만 받고 들어왔거든요. 보증금 넣고 월세 내다가 그 모든 당구 설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확인시켜 준 다음에 모든 당구대의 권리금을 몇 천만 원을 챙기고 딱 나가더라고. 그게 얼마 오래 안 걸렸어요. 딱 1년 만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영업자들 중에 좀 이렇게 이에 밝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때 제가 좀 하나 배웠는데 좀 되게 얄미워 보였어요. 저는 그게. 그 사람. 그래서 나 요즘에 컴퓨터 그거 토너 바꾸는 사업해 하고 전화가 오는데 상당히 되게 얄밉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식당으로 한탕하는 방법이 뭐냐, 손님들에게 번 돈을 전부 식재료비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최고급 식재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월급 주고 자기 월급도 안 남기는 거예요. 최고급 식재료, 손님들 오면 서비스 커피도 최고급 원두 커피. 어떻게 식당에서 먹는 그 후식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 그냥 테라로사 커피 맛이 나. 최근에 여기 객사길에 아주 맛있는 커피숍이 생겼다고 박 실장이 그러던데 이제 꼭 한번 가봐야지. 근데 저는 테라로사 커피를 안 마셔봤는데 아무튼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 스페셜티 커피를 후식으로 제공을 해. 얼마나 그 원두값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소문이 나서 금방 입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거기는 최고급 재료를 써. 이제는 냉장고, 냉동고에 들어갈 새가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식재료가 갈수록 신선해지는 겁니다. 머물지를 않으니까. 생만 그냥 쓰는 거죠.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그거를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거나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크게 한탕하려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프랜차이즈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할 때까지는 잘 될 줄 알지.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죠? 그 본점이 자기 사장 월급도 안 남기고 자기 가족 생계비 겨우 남기고 직원들 월급 주고 통장에 돈을 쌓지 않는다라는 거를 몰랐던 거죠. 자기는 해보니까 안 되죠. 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남겨 축적하려고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한탕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밥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프랜차이즈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챙겨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그 갯돈 그 마을에서 막 8년, 10년째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개모임 들어가서 갯돈 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기꾼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자,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방법.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장사는 봉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계속 그렇게 그 맛있는 밥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자기 인생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꼭 한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봉사가 된다라고 될 수밖에 없다, 미래에는. 근데 이제 갈수록 실은 그런 진심 경영, 사람들이 다 알죠. 그 마진을 남기고 이게 나는 돈 벌면은 이 업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게 진심이잖아요. 난 다른 업으로 갈 생각 없어. 난 대를 이어서 이 식당 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경주 최부자집 그처럼 우리 식당 주변에 10km 이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뭐 이러면서 막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식당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식재료비를 아끼지 마라. 통장에 돈을 쌓지 말고 그 돈으로 식재료를 더 고급화시키고 더 좋은 원두로 후식 커피를 줘라. 알겠니? 이게 우리 식당의 경영 철학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걸 꼭 프랜차이즈화해서 권리금 받고 한탕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돈을 남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장사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사랑의 온도와 추억의 밀도, 신뢰, 그 세 가지 미래 기축 동화의 세 가지 조건,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화되지 않은 자연과 함께하는 1차 산업과 거기에 예술의 취미 활동이 결합이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통합의료. 이게 결합이 된 하나의 이 유토피아의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 그게 보람인 거죠. 그냥 돈 버는 대로 그냥 뭐 그림 팔리는 대로 이게 식재료를 고급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고급화시키고 싶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네, 그것이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닉네임 바보처럼 제가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길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제 제 만 나이하고 분하고 비슷해져 버리게 됐네요. 뭐 예를 들어서 54년 내가 했나? 안 됐죠. 지금쯤 끊으면 제 만 나이 비슷할 것 같네요. 네, 써니.